이쪽 한번 보세요. 212쪽. 자, 86번 문제 1번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오케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121년까지 국회에 지출한다.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응? 86번에서는 그 문제가 미스가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 문제인데 정부 회계제도의 기장 방식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바르게 작성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에서 기억해 보면 현금의 수불과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의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발생주의죠. 경제적 자원의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자산의 변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산의 변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발생주의예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것은 복식부기 방식이죠. 이것은 발생주의하고 복식부기 이거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92번. 보통 일반적으로 현금주의는 단식부기 형태고 발생주의는 복식부기 형태를 일반적으로 취해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현금주의면서 복식부기예요.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발생주의면 무조건 복식부기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복식부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야. 자, 92번에 보면 정보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 반대로 표현됐습니다. 2번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3번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해서 부정이나 오류 발견이 쉽다. 이 복식부기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91번의 내용 보세요. 하나와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 대변의 이중으로 기록하죠. 근데 이 차변하고 대변의 값이 서로 일치해야 돼요. 아셨어요? 이게 일치가 안 되면 다시 회계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변하고 대변 이게 이중으로 기록하는 것은 차변하고 대변 값을 서로 일치시키거든요. 나중에 회계에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래서 92번 문제에서 3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해서 부정이나 오류 발견이 쉽다. 그 다음 4번 복식부기는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 대변에 동시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변하고 대변 값을 계산하면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자, 92번에서 옳지 않은 거 그러나 몇 번? 1번 내용이 틀렸어요. 93번에서 다음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오류 발견이랄지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차변하고 대변 이렇게 비교해보면 두 번째 자산이나 부채를 정확하게 인식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대차대조표를 보면 여기는 지금 이 내용이 215쪽에 이렇게 바꿔서 합시다. 이해하기 쉽게. 이쪽을 차변, 이쪽이 대변 이렇게. 그 215쪽에도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쪽은 자산의 증가에 관한 거. 여기는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자본에는 각각 뭐가 있냐면 순이익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계산해보면 서로 일치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자산의 증가하고 여기는 부채와 자본의 증가에 관한 거예요.
반대는 이쪽에 각각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93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산이나 부채를 정확하게 인식한다. 자산에 대한 거, 부채에 대한 거 항목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응? 그래서 자산의 건전성이 어떠한가, 자산의 건전성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억인데 부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80억 정도 된다. 이 기업 이거 문제가 있죠. 자산의 80%가 부채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억인데 부채가 20억이야. 이런 경우는 굉장히 건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산의 한 2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자산의 건전성도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93번에 3번 지문에 보면 미수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이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된다. 여기에 포함해서 계산하니까. 4번 회계 처리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 그런데 자, A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A라는 기업이 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산 가치에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겠죠. 과연 이 건물 값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될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객관적 기준이 뭐냐 이거죠. 공시지가. 네, 공시지가로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객관적이니까. 근데요, 공시가로 자산가치 기록한 기업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되는 수준에서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죠. 아니면 또 어떤 기업은요, 처음 이 땅을 매입하고 건물 지을 때 들어간 돈, 이런 걸 기준으로 그냥 계산한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야, 값이.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 과정에서 회계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분식회계라고 해서 굉장히 부풀려서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값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뭐 30억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회계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다 딱 이거 우리 건물인데 봐라 30억의 가치야. 대출해줘. 20억 대출해줘.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 가치는 1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기업이 유태할 때 나중에 부도가 나면 은행은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죠. 옛날에 대우 사태 발생했죠. 대우 무너졌잖아요. 그 대우가 무너지게 되니까 대우한테 돈 빌려주는 기업들, 은행들이요 한꺼번에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 동남은행, 뭐 평화은행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 은행들이. 제일은행도 뭐 거의 지금 외국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우에 빌려줬던 왕창 돈 빌려줬던 그런 은행들이 다 하나같이 다 무너진 거죠. 같이 돈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주 요인이 뭐냐면 분식회계였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은행이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계열사들이 보증을 또 서줘요. 그래도 대출을 받고. 계열사들도 문제가 있는데 보증 서봐야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발생주의 회계처리 방식은 이와 같이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회계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이걸 분식회계라고 표현합니다. 분식이란 말은 여러분 뽀샵이에요. 분이 아셨어요? 분식. 그 식을 분장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뽀샵하는 거예요. 막 부풀리고 수치 조작하고 이런 것들. 분식은. 오케이?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자, 93번에서는 4번이 틀렸습니다. 93번에 4번이 틀렸어요. 자, 94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정부 회계에 대한 흐름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1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세 결산 보고서를 통합해서 국가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는다. 그런데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거죠. 대통령 승인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2번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이 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재정상태표는 대차대조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정상태표는 대차대조표.
두 번째, 재정운용표는 손익계산서. 재정운용표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순자산변동표. 이렇게. 3번, 재정운용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거래나 사실이 발생된 기간에 표시한다. 재정운용표. 재정운용표를 손익계산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손익계산서. 이것을 바로 이 재정운용표에 이제 전부 다 기록하는 거예요. 4번, 재정상태표는요, 재정상태표일 현재 자산과 부채의 명세, 그 다음에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자산하고 부채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뭡니까?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자산이잖아. 이걸 합한 것이 이거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자산에서 부채를 넘겨요. 자산에서 부채를 넘긴 것이 뭐가 됩니까? 자본이죠. 근데 여러분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그게 뭐가 된다? 곧 순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은 순자산인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자본은 순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해당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4번, 재정상태표인 대차대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자산, 부채, 명세, 그 다음에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뭐다? 자본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케이? 이게 순자산에 관한 거예요. 이게. 자, 94번에서 옳지 않은 것,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1번 내용이 틀렸습니다. 국무총리의 승인이 아니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상태표는 대차대조표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대차대조표가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재정운영에 관한 기록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개념을 반대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상태표를 손익계산서로, 재정운영표를 대차대조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에 관한 것은 대차대조표에 관한 것이고, 재정운영에 관한 기록은 손익계산서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혼동하면 안 돼. 자, 97번에서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바르게 짝져진 것은, 자, 박스에서 정보회계의 발생주는 정부의 수입을 납세 고지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납세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그게 전부 다 이제 정부 수입으로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정부 지출이라는 것은 지출 원인을 행위를 하는 시점입니다. 자, 현금주에서는요, 현금이 들어왔을 때와 현금이 나갈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면 수입이죠. 현금이 나갈 때가 지출인데, 발생주에서는 그게 아니라 자산의 변동 시점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정부의 수입은 납세 고지서를 발행한 시점. 납세 고지서를 발행해가지고 보내면 납세 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수입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어떤 계약을 했단 말이죠.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정부의 지출로서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각각. 정답은 4번이 돼요. 자, 98번 볼까요?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이 부족한 경우 활용되는 수익형 민자 사업인 BTO에 대한 흠료수를 찾는 거. 자, BTO하고 BTL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아까 BTO하고 BTL. 지금 내가 정말 다행히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첫 시간 끝나고 나니까 수업을 한 3시간 수업을 한 것 같아요. 정말로. 수업 1시간, 첫 시간 끝나고 가서 앉아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사람은 이 육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그 사람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내가 첫 시간 수업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계속 육성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오늘이지만 토요일 날 수업할 거 생각하니까 막 수업 걱정이 되는 거야. 특강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물론 막 중압감 있죠.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압감도 있고 그런데 크게 부담 갖지 말고 평소에 하던 식으로 그냥 꾸준히 한다는 거죠. 평소에 하는 식으로. 자, 98번에서 공공수업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이 부족한 경우 활용되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서의 BTO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BTO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는 그 고속도로 건설 예를 들었어. 그치? 여러분들 뭐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청주야. 여기 지금 현재 여기 톨게이트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 천안이죠? 천안에서 여기 논산.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고 여기가 호남고속도로인데 천안에서 논산까지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도로의 소유권을 정부로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걸 운영 관리하는 주체는 투자 민간 부분에서 이걸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비 회수할 때까지. 1번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민간 사업자는 일정 기간 사용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두 번째, BTO의 경우는 민간 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주로 도로나 철도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BTO. 세 번째, BTO의 경우는 시설에 대한 수요 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사전에 약정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트료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출하는 것이다. BTL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한번 보셔요. 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이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정부로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걸 운영 관리하는 주체도 정부예요. 이걸 운영 관리하는 주체도 정부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투자 민간 부분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L은 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리스료, 임대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BTO하고 BTL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기서는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의 주체가 투자한 민간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각각. 정부에서. 그래서 3번에 보면 BTO의 경우는 시설에 대한 수요 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사전에 약정된 수익률을 포함해서 리스료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출하는 것은 BTL에 관한 경우입니다. BTO가 아니라 BTL이에요. 4번 BTO는 일반적으로 BTL에 비해서 사업 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로 더 높고 사업 기간도 상대로 더 길다고 볼 수 있다. 리스크가 이게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 도로 이용하는 차량이 별로 없으면 투자비 회수가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 근데 이런 경우는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낮죠. 이런 경우는.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니까. 자, 98번에서는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98번하고 99번을 이렇게 구분해서 99번은 전체적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서 틀린 것은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싸워보세요. 자, 99번에 보면 지금 99번 문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실제 운영의 주체는 BTO는 민간이고 BTL은 정부다. 실제 운영의 주체. 두 번째, 운영 시의 소유권은 둘 다 정부입니다. 그죠? 3번, 투자비 회수 방법은 BTO는 사용료지만 BTL은 임대료가 투자비 회수 방법이고 소유권 이전시키는 전부 다 준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217쪽에 예산제도입니다. 예산제도. 첫 번째 품목별 예산제도죠. 품목별 예산제도는요, 주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통제를. 두 번째 성과주 예산제도는 관리예요. 여기는. 개인 예산은 기획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기준 예산은요, 감축이에요. 불필요한 거 줄인다. 여기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신성과주 예산이 이제 확대됩니다. 신성과주 예산이. 자, 우리나라의 신성과주 예산은 아까 정리했던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이 있죠.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신성과주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 이런 경우가. 품목별 예산은 예산 결정 방식이 상향식이죠. 이것도 상향식이고 이것도 상향식입니다. 근데 개인 예산은 어때요? 하향식으로 이루어져요. 물론 이것도 하향식이지만 요 예산제도를 비교할 때 특징은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점중주의죠. 자, 또 하나 포커스예요. 성과주 예산은 합리주의가 아니라 뭐야? 점중주의예요. 점중주의 예산, 합리주의 예산. 이렇게. 성과주 예산은 점중주의에 걸린 것이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10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점중주의 예산결정 이론의 특성이 아닌 거예요. 1번. 현실의 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고 보수적이다. 점중주의는. 점중주의는 예산결정의 기준이 뭡니까?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 응? 두 번째, 정책 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 게 바로 점중주의 예산 결정이죠. 정치적 합리성에 바탕을 두는 것이. 3번, 개인 예산제도하고 연기준 예산제도는 점중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틀렸습니다. 개인 예산하고 연기준은 합리주의예요. 이것은 정치적 합리성이고 이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것이죠. 이건 정치적 합리성이고 이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것입니다. 4번,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소수 기득권층의 이의를 먼저 반영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보세요. 여기 점중주의 방식에서는 다양한 예산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그러면서 이걸 타협 조정하면서 결정을 해나갈 텐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집단은 더 많이 반영하고 영향력이 작은 집단은 적게 반영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될 그런 우려가 있다.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자, 100번에서는요, 거리가 있는 것은 3번입니다. 3번. 자, 101번에 보면 점중주의 예산결정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현상 유지적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 점중주의는 현상 유지적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 맞죠? 합리주의는 기존의 예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창의적이고 쇄신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리주의는. 현상 유지적 결정은 점중주의고 두 번째, 자원이 부족한 경우는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3번. 다수의 참여자들 간의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와 달리 선형적 과정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선형적 과정. 내가 그 앞에서 합리모형 설명할 때 정책결정 모형, 합리모형 설명할 때 합리적 분석적 결정 과정 이거 나왔었죠? 이런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정책 문제를 파악해서 정의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여기 삼중오류가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다음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들을 탐색하고 개발한다. 네 번째, 이 대안들이 나왔으면 대안들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 대안의 결과를 예측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비교 평가를 하는 거죠. 대안들의 비교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가 이루어져요? 최적 대안을 선택한다. 이게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합리적, 분석적 결정 과정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야. 이 내용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을 선형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잖아요. 이게 선형적인 거야. 그러니까 선형적인 결정 과정은 합리모형, 점중모형? 합리모형이죠. 합리모형이에요. 근데 보세요. 점중모형 같은 경우는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의 타협 조정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해관계 집단들이 있으면 서로 간에 타협도 하고 조정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집단, 이 두 개의 집단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집단들이 또 서로 합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된단 말이죠. 그러한 형태들을 고리형의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그래서 다수 참여자들 간의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하는 것은 뭐야? 점증모형이에요. 아셨어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이 서로 간에 이러한 타협을 통한 합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참여자들 간의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하는 점중주의와는 달리 합리주의는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 아셨어요? 3번 지문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죠. 여기서 다수의 참여자들 간의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하는 것은 점증모형입니다. 그리고 선형적 과정을 중시하는 것은 합리모형의 특징이다. 이런 절차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거나 또는 예산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된다면 선형적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4번. 긴축 재정 시의 예산 행태를 잘 설명해 주지 못한다. 점중모형. 왜? 점중모형은 예산이 계속 증가해가는 이런 모습이니까 긴축 재정 이런 부분은 설명하기가 한계가 있더라. 응?
자, 101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자, 103번 볼까요? 다음 가운데 예산제도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품목별 예산은 정책 결정 방식은 분권적이며 참여적이다. 이렇게 펴는데, 여러분들, 이 중간에, 여러분들, MBO 아시죠? MBO가 뭐죠? 목표 관리. 이거 민간 기업의 관리 방식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이걸 예산제도로 도입해요. 닉슨 대통령 때. 근데 닉슨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임기 중에 물러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바로 물러나 버리니까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산제도에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도입이 되고 정착이 그런 건 아닙니다. MBO 예산제도는. 근데 어떻든 이 중간에 이 MBO 예산제도라는 게 도입됐었어요. 근데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분권적이고 참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MBO 예산제도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끔 이걸 이제 시험 지문에 인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MBO 예산제도. 여러분 MBO 그러면 분권적이고 참여적이잖아. 그래서 가장 민주적인 관리 방식이 바로 MBO예요. 아셨어요? 조직 구성원의 참여, 또 분권적인 이런 방식으로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2번. PPBS는 기획의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는 직권적이란 말이죠. 여기는. 응? 여기는 직권적이에요. 그러면 예산 결정이 각 부서 중심일까? 사업 중심일까? 사업 중심이에요. 위에서 결정돼 밑으로 내려오니까. 상향식으로 올라갈 때는 각 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상향식으로 올라갈 때는 부서 중심으로. 3번 연기준 예산은 기획의 책임이 분권화되어 있다. 맞죠? 4번 성과주의 예산과 목표관리 예산은 모두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성과주의도 관리잖아요. 성과관리. MBO, 목표 관리에 관한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맞는 표현이에요. 응? 자, 103번은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그런다면 1번입니다. 자, 105번을 봅시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비교적 운영하기는 쉽지만 회계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회계 책임이 명확하다. 세분화시켜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세분화시켜서 회계 책임이 명확하니까 외부에서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 통제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제도 가운데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예산제도는 뭐다?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응?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대표적인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 응? 자, 105번 문제 보시면 1번. 이 품목별은 비교적 운영하기는 쉽지만 회계 책임이 분명치 않은 단점이 있다. 틀렸어요. 회계 책임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지출 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 품목에 따라서. 3번, 예산 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 기술입니다. 회계 책임이 명확해야 되니까. 4번, 예산 집행자들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정직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이 품목별 예산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밑에 장점을 보면 의회 예산심의가 용이하고 회계 책임이 명확해요. 회계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5번에 보면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행정안전부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물건 구입비, 기관 유지비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인건비에는 다시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 해가지고
여기 또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요.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저렇게 세분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래서 기본급, 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 이런 것들도 항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행안부 기관에서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그 장점에 나와 있는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면에서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7번으로 넘어와서 보면 품목별 예산제도의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2번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했던 것은 개인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 청소나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뭘까요? 이건 성과주 예산이에요. 네 번째,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는 목표한 관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이런 형태는 연기준 예산입니다. 연기준. 여러분들 연기준 예산은 이렇게 상향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개인 예산하고 연기준을 비교해보면 연기준은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직권적이고. 반면에 연기준은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분권적인 형태예요. 각각. 자, 107번에서 옳은 것, 그 다음 몇 번? 1번 내용이 됩니다. 1번이에요. 네. 자, 110번. 성과주 예산. 자, 주요 기능에 따라서 경제개발 부문, 그 다음에 교육 부문, 그 다음에 방위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고, 이 경제개발 부문 내에서 사업들을 보면 SOC 사업, 4대강 사업, 새만금 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각각. 자, 그 다음에 세부 사업을 보면 SOC 부분의 세부 사업에는 도로 건설 사업이 있고 철도 건설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항만 구축하는 게 있고 이렇게 또 구분해요. 도로는 전체 2020년도에 500km 건설합니다. 근데 도로 건설의 단위 원가가 킬로미터당 20억이 투입된다면 여기 총 투입되는 예산은 1조 원이죠. 철도는 300km 건설하는데 단위 원가가 킬로미터당 50억이 투입돼요. 그러면 여기는 1조 5천억입니다. 예산이. 항만은 10선석을 건설한다. 그런다면 1선석당 예를 들어서 500억이 투입된다. 그러면 여기는 총 5천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능별, 사업별, 세부 사업별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성과주 예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는 이게 투입이죠. 도로 건설에는 1조, 철도에는 1조 5천억, 항만 건설에는 5천억 이렇게 투입되는 이게 투입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과예요. 도로 1조 원 투입해서 500km 건설하고 철도는 1조 5천억 투입해서 300km 건설하고 항만은 5천억 투입해서 10선석 건설 이게 성과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품목별 예산은요. 품목별 예산은 예산을 어느 부분에 얼만큼 투입한다는 거 이것만 나와 있어요. 기본급에 얼마, 수당이 얼마, 비정규직 보수에 얼마 해서 이 인건비 전체 얼마 그 다음에 물건 구입비, PC 구입비 얼마 복사용지 구입비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예산을 얼마큼 투입한다는 것만 나와있지 투입에 따른 성과는 전혀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나온 것이 성과지. 성과지는 보십시오. 각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과 더불어 성과도 같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투입과 성과가. 그 다음에 이게 업무량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단위 원가입니다. 이 업무량과 단위 원가를 곱해서 예산액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짜는 것이 바로 성과주 예산이야. 근데 혼동 만드는 게 성과주 예산은 합리주 예산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점융주 예산입니다. 자, 110번 보세요. 성과주 예산제도의 설명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고 재원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되는 것이다. 이게 활동 단위예요. 이런 것들이. 아셨어요? 그 다음 니은 사업의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원 배분을 선택하도록 한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가장 핵심인 예산제도가 뭐예요? 개인 예산이에요. 개인 예산은 PPBS라고 표현하는데 PPBS 플랜, 프로그래밍, 버디액팅, 시스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과 예산을 이렇게 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계획 예산의 핵심은 프로그램이다. 오케이? 반면에 연기준 예산에서 핵심은 뭐예요? 연기준 예산에서 핵심은요, 패키지 구성하는 거예요. 응? 연기준 예산에서 핵심은 패키지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개인 예산의 핵심은 프로그래밍입니다. 오케이? 프로그래밍. 그래서 이 110번 문제에서 니은에 사업의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원 배분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PPBS죠. 디귿. 예산의 배정 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기 때문에 사업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가 있다. 업무량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업무량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배정 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기 때문에 예산과 사업이 연계된다는 얘기죠. 1. 장기적인 계획과 연계보다는 단위 사업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결여될 수 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세부적인 사업들 중심으로 예산이 짜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전략적인 목표의식은 결여될 수 있더라. 그 말이죠.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세부 사업이 바로 단위 사업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자, 성과주 예산제도에 해당되는 것을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각각 기업, 디귿, 리을 이런 내용들이야. 자, 프로그램의 표현이 나오면 그건 PPBS입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구성 이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연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각각. 자, 111번 볼까요? 성과주 예산의 단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겁니다. 1번,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산을 짜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해하기 쉽잖아요. 도대체 정부가 예산을 얼마큼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딱 단박에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총괄 예산 개정에 적합하지 않고 입법부의 재정 통제가 혼란하다. OX. 총괄 예산 개정에 적합하지 않다. 도로 1조 원, 철도 1조 5천억, 항만 5천억. 이게 다 포함하면 얼마예요? 3조죠? 이게 SOC 부분이잖아. SOC 부분 전체 얼마? 3조. 4대강 사업, 그래서 2조. 새만금 3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예산을 짜면 이게 총괄 예산입니다. 아셨어요? 여기까지만 예산을 짜고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다면 이건 총괄 예산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성과주 예산은 총괄 예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짰잖아요. 그러니까 총괄 예산 개정에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표현은 맞는 얘기지. 그 다음에 입법의 재정 통제가 곤란하다. 보세요. 도로 1조 원 이것만 배정돼 있지 구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1사분기, 2사분기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고 집행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세부 사업의 예산 총액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있어 신축성을 기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예산 운영에 신축성을 기한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통제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총괄 예산 개정에 적합하지 않고 입법부의 재정 통제가 곤란하다. 맞는 표현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총괄 예산 개정에 적합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왔는 세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산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기 때문에 통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야. 그다음 3번. 정책과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입법부의 예산 심의가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여기는요. 입법부 예산 심의 간편해요. 왜냐? 입법부에서는 이 단위 원가가 맞는지 이것만 체크하면 되죠. 업무량은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체크하면 이 예산이 제대로 예산이 짜여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떨어진다. 방금 얘기했어요. 예산 집행에 있어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얘기했지. 그 다음 5번. 하향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권한이 상부에 집중된다. 자, 성과주 예산은 상향식입니다. 아셨어요? 하향식 예산 결정은 개인 예산에 의해서. 오케이? 네. 자, 111번에서는 옳은 것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오케이? 2번이에요. 111번 좀 유의해 두세요. 아시겠습니까? 총괄 예산 개정에 적합하지 않고 입법의 재정 통제가 곤란하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요. 자, 113번에 보면 다음에 설명하는 예산제도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 이건 합리주의라는 거죠. 두 번째,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상대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체계. 여러분들 합리주의 예산 두 개야. 계획하고 연기준 예산하고. 근데 두 번째,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상대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연기준 아니에요. 아까 개인 예산은 하향식이라고 했잖아. 직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기준은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권화된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세 번째, 예산 편성의 비용 노력에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연기준 예산제도에서 아까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패키지 구성하는 거라고 그랬죠? 미국 연방정부에 예를 들어서 국방부랄지 국무부랄지 이런데 이 연기준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패키지가 수천 개씩이에요. 그 패키지 하나 분석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게 수천 개씩이니 1년 내내 이거 분석하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연기준은 참 그럴듯하지만 이걸 실제로 적용해보면 이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의 비용 노력에 과다한 투입을 요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연기준 같은 경우는요. 신규 사업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수행해왔던 사업들도 분석하잖아요. 신규 사업만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들도 다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니겠어? 연기준은. 영기준이란 말은 신규 사업이건 기존 사업이건 관계없이 제로 베이스를 적용한다. 그 말이야. 연기준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존에 수행해왔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낮으면 예산을 줄이거나 배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연기준이잖아요. 자, 113번은 연기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연기준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야. 왜냐? 여러분들 경직성 경비라고 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기관 유지비 이런 건 경직성 경비 아닙니까? 사회복지 부분의 지출, 그 다음 의무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이런 건
경직성 경비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예산의 90%야. 아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연기준 예산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예, 이것은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경비니까 연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야. 10%밖에. 어? 자, 113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연기준 예산이에요. 자, 116번 볼까요? 다음, 여러 예산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한 건데 옳지 않은 거예요. 연기준은 점정주 예산 편성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개발됐던 것이다. 연기준은. 왜냐? 기존 사업도 연기준을 적용해서 검토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 배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점정주 예산 편성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개발된 게 바로 연기준이죠. 두 번째, 개인 예산은 목표, 계획, 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지만 과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더라. 여기서는 그 개인 예산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과정 설명했었잖아요. 그 프로그래밍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다음 3번, 성과주 예산은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 단위 선정이나 단위 원가 계산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위 원가 이런 거, 또 업무 측정의 단위 이런 것들을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특히 단위 원가를 도출하는 것이 이것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가 않아요. 공공 부분에서는. 오케이? 그런 면에서 성과주 예산은 전면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성과주 예산은. 그래서 성과주 예산 제도는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 단위의 선정이나 단위 원가 계산이 이게 어렵더라. 4번, 품목별은 지출 항목을 엄격히 분류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나 정보 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 항목을 엄격히 분류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지출 항목이 엄격히 분류되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예산을 얼만큼 투입하는 거, 이것은 나와 있지. 투입에 따른 성과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지출 항목을 엄격히 분류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나 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각 부분에 어느 부분에 예산을 얼만큼 투입한다, 이건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건 파악이 되고. 근데 그 투입에 따른 성과는 파악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116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다면 4번입니다. 자, 117번. 예산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알렌 시크는 통제, 관리, 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을 제시했고, 두 번째, 연기준은 단위 사업을 사업, 재정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인 예산 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개인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 단위 사업을 사업과 재정 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 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개인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죠? 개인 예산이에요. 반면에 당해년도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연기준 예산이고, 2번은 반대로 표현된 거죠. 반대로. 한번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 연계를 위해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4번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서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다. 여러분들 조세지출은 어떤 의미예요? 조세 감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지출 예산은 조세 감면에 대한 보고서를 나타내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서 조세지출을 관리한다. 조세 감면을 관리한다 그 말이야. 작년에 조세 감면액이 얼마냐면 50조예요. 50조. 전체 올해 예산 규모가 512조니까 10%가 세금 감면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죠, 규모가. 그죠? 엄청난 겁니다. 50조 원이니까. 그러니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조세지출의 내용,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세금 감면에 대해서. 117번은 2번이 틀렸어요. 2번은 반대로 표현된 겁니다. 119번. 예산제도의 종류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1번. 품목별 예산은 각 항목에 의한 예산 부분으로 조직 목표 파악이 쉽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분화해서 예산을 짜니까 조직의 목표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조직의 목표는 파악이 안 되지. 그렇잖아. 그리고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투입만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성과주 예산제도는 투입 요소 중심으로 단위 원가의 업무량을 곱해서 예산액을 측정한다. 맞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도로건설, 철도건설, 한강건설 이런 것들이 중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 요소 중심으로 단위 원가의 업무량을 곱해서 예산액을 측정하는 것이죠. 3번, MBO, 목표관리 예산제도는 부처별 기본 목표에 따라서 하향식 방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데 MBO는 직권적이에요, 분권적이에요? 분권적이야. 그러면 목표를 설정할 때 하향식입니까? 상향식입니까?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목표 설정이잖아. MBO, 오케이? 그래서 하향식 방식으로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연기주는 기존의 사업 예산은 인정하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엄밀한 사정을 한다? 새로운 사업만이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평가를 하는 거죠. 전부 다 연기준을 적용해버려요. 우선순위가 낮으면 기존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배정을 하지 않거나 예산을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준이지. 자, 119번에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120번에서 신성과주 예산의 특징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1번. 투입 요소 중심이 아니라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기는 신성과주에는 산출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거야. 두 번째, 과거의 성과주 예산과 비교해서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이 프로그램의 구조나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은 과거의 성과주의 방식에서 나타난 특징이에요. 이 신성과주의는 그것에 비해서 훨씬 제약적입니다. 밑에 해설을 한번 잠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기존의 성과주의는 예산의 형식 및 회계제도의 변경 등 개혁의 범위가 광범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과주의 예산은 뭐에 대한 판발로 나오는 거니까. 기존에 이 품목별 예산에 대해서 반발로 이게 등장했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 제도를 확 뒤바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형식과 회계제도의 변경과 같은 것이 개혁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신성과주의는 프로그램의 구조나 회계제도의 개편 등 큰 틀의 제도 개혁보다는 재정사업의 운영 과정에서의 기능에 초점을 두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의 구조,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로 적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3번 내용에 보면 위에 올라가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성과관리를 예산과 연계시킨 제도. 4번, 예산 집행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평가와의 연계를 통해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성과주의는 재량권을 인정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거죠. 신성과주의는. 자, 그러면 아까 총회법은 자율편성 예산제도가 신성과주의라고 그랬죠. 자, 지출 통제 예산제도 신성과주 예산제도에 해당된다. OX. 지출 통제 예산제도. 지출 통제 예산제도는 신성과주 예산제도에 해당한다. OX. 대답들 안 해. 지출 통제 예산은 신성과주 예산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지출 통제 예산은요, 지출의 총액만을 통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 운영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이게 신성과주의 아닙니까? 지출 통제 예산은 신성과주 예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 120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내용 좀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